현장에 가서는 내가 지금 이 물건의 가치를 3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3억 원에 매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점유자의 상태예요. 점유자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이러면 명도가 어렵거든요. 가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명도하다 보면 한번 명도하고 경매계를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건의 상태까지 확인하는데요. 실제 물건 내부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의 외관을 보고 이 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를 유추하는 거죠. 경매에서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는 무엇인가요? 일단 실수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게 입찰가 잘못 선정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 가격.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라는 게 사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시세보다 어쨌든 5에서 10% 이상은 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시세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낙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시세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쓰는 거죠. 가끔은 0 하나 더 쓰는 아주 치명적인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거야 정말 실수고, 대부분이 많이 하는 실수는 이 물건의 가치가 한 3억 정도인데 거의 뭐 한 2억 9천, 2억 8천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너무 작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게 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너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 원하는 수익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리 분석. 제대로 못 하시는 건데요. 권리 분석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임차인 분석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으니 차라리 그냥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잔금 납부를 포기하면 내가 법원에 낸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당하거든요. 정말 위험하죠. 또 세 번째는요, 임차인의 명도를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딱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고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만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르신이 살고 있다거나 이러면 명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이제 집주인이라도 점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면 명도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과거에 저지른 실수 중 기억에 남는 사례와 교훈이 있나요? 제가 한참 처음에 경매 시작할 때 다양한 물건들을 해보고 싶었고 위험하다고 하는 특수 물건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그런 물건들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물건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아서 건물 소유주에게 이 토지를 되파는 약간 이런 스킬인데, 제가 그 방법은 이제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토지를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점유자가 할아버지 너무 어르신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법정지상권 물건이 시골집이다 보니까 거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못 갚고 둘째 아들이 갚아줘야 되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어르신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협상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미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이런 류의, 그러니까 단판을 짓는 류의 경매는 나하고 안 맞는구나. 단판 짓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이 사람한테 뭘 압박을 하지 않고도 그냥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류의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물건만 하고 있어요. 과도한 입찰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입찰가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가 대비 몇 프로 이거는 그냥 추이를 보는 거지, 우리가 입찰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세예요, 시세. 근데 지금 이 시세가 어느 정도 갭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라도 어떤 물건은 2억 2천에 팔렸는데 어떤 물건은 2억 6천에 팔렸어요. 그럼 이 시세가 4천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해당 물건은 2억 2천짜리인가? 2억 6천짜리인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계속 2억 2천짜리라고 판단을 한다면 계속 폐차를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쓸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2억 6천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물건 1층이었어. 그러면은 잘못된 시세 파악인 거죠. 그래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1층이라면 가장 최저가일 것이고, 또 최근에 나온 이제 호가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전세를 끼고 매도하는 그런 물건이라면 가격을 싸게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층이나 동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분위기가 왠지 다 이 물건을 입찰할 것 같고, 특히 초보자분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 입찰을 하러 갔을 때 다 내 물건 입찰을 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대 내가 얼마를 쓰고 최저 얼마를 쓰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가시면 좋아요. 내가 이 물건을 정말 높였어도 2억 3천을 넘지 않는다. 정말 낮췄어도 뭐 2억 1천을 넘지 않는다. 이 사이에서 쓰는 거죠. 이거는 미리 정하고 가서 현장에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입찰서를 쓸 때 하나는 진짜 어젯밤에 생각한 가격을 쓴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찰 가격을 빈칸으로 가져가요. 현장에서 마음이 조금 바뀌면 그 안에서 최대가와 최저가의 안에서 입찰가를 결정을 해서 입찰서를 제출을 합니다. 둘 중에 원래 내가 어젯밤에 생각한 거 마음이 변했다면 새로 이제 정한 것도 금액을 조절해서 낼 수 있는 거죠. 최대가를 넘지 않는 가격을 쓰시면 돼요. 권리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권리 분석은 사실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이 집에 딸린 채권들이 다 사라지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주거용 물건들은 다 사라지는 권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이 집에 전입을 언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임차인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힘이 있는 임차인을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않으면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들이 잘 배당을 받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또 복병의 세금이라고 당해세라는 이런 세금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지 않는지, 이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권리 분석은 대부분 임차인이 잘 배당 받아가는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미상 임차인이라던가 알 수 없는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있다라거나 이럴 때는 그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아예 입찰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유형의 물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용 물건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보통 공실이 계속 이어질 만한 상가라던가, 상가가 요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상가에 임차인들이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올지를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공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테크노마트 이런 상가들 계속 경매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예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비만 수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걸르시는 게 좋고요. 토지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토지가 맹지라던가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물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자면,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 뭐 위반 건축물이 있다던가, 뭔가 테라스를 개조를 해서 방으로 꾸미고 옥탑방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반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때로는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용도는 상가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요.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생부터 집인 물건들을 고르시고, 여기에 뭐 위반 건축물이 없다면 집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크게 위험이 없고요. 그 외에 상가나 토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개발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 자체 말고도 해당 물건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현금 청산으로 사라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현장 조사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현장 조사는 사전 조사를 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맞는지, 내가 지금 이 물건의 가치를 3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3억 원에 매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점유자의 상태예요. 점유자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이러면 명도가 어렵거든요. 가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명도하다 보면 한번 명도하고 경매계를 떠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상태, 또 마지막으로 물건의 상태까지 확인하는데요. 실제 물건 내부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의 외관을 보고 이 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를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도 외관을 보고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 가시면 이 물건의 가치 판단, 또 점유자의 상태, 또 하나 외관의 상태로 물건 상태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할 때 작가님의 스킬이 있을까요? 그 중개사님은 사실 경매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만 알려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중개사님이 원하는 건 거래를 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어볼 때는 사장님,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사장님한테 맡기면 3억의 매도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손님이 될 거예요. 낙찰받아서 손님이 될 건데 사장님, 그러면 3억에 팔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팔아줄 수 있어요. 더 높은 가격도 가능해요. 아니면 그 가격은 좀 높습니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가능해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잘 말씀을 드리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는 안 팔려요.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갖고만 오세요. 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군데만 물어보지 마시고 최소한 2군데, 또 가능하면 3군데 이상 물어보셔서 어떤 중개사가 제대로 거래를 해줄 것인지, 미리 낙찰 이후에 어느 분한테 맡길 것인지까지 미리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잘하는 중개사님은요, 목소리가 다릅니다. 약간 허스키하고 바빠요. 그리고 잘 못하는 중개사님들은 정말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